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의 유전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하려면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냐. 멘델 법칙을 사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니네가 멘델 법칙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우거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생각은 안 나더라도 혹시 시간이 있으면 멘델 법칙 한번 뭐 선생님 영상을 찾아서 봐도 되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멘델 법칙 한번 복습해주면 좋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람의 유전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멘델 법칙 그래가지고 이제 완두를 가지고 연구를 했죠. 그 완두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멘델의 법칙이라는 거 세 가지를 그지? 얘기를 했지. 첫 번째가 뭐지? 첫 번째가 우열의 원리라는 게 있지. 우열의 원리, 그지? 자, 우리가 이제 우성 형질이라는 게 있고 열성 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우성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 열성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인데,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한 쌍이 이제 짝을 이뤘을 때 형질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우성 유전자랑 열성 유전자가 짝을 이루면 우성 형질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열의 원리였지, 그지? 우성과 열성이 짝을 이루면 우성 형질이 겉으로 표현이 된다. 자, 기본적인 유전 용어들은 니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그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두 번째는 뭐였지?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분리의 법칙.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이 뭐냐면 아까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그럼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지? 물론 멘델이 연구할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기는 했는데 유전 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게 우성 유전자고 소문자로 쓰는 게 열성 유전자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성과 열성이 짝을 이루고 있으면 얘네가 짝을 이뤘을 때 우성 형질이 나타난다는 게 우열의 원리고 우리가 이제 배운 이 대립 유전자라는 게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얘가 생식세포 만들 때는 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 결과 여기 있는 유전자와 여기 있는 유전자가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분리의 법칙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독립의 법칙. 그지?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은 뭐냐면은 자, 계속 같은 얘기 하지만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두 형질을 나타나게 한 유전자가 두 쌍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는 요 염색체 위에 이제 이렇게 유전자가 한 쌍이 있고 그래서 얘네 둘에 의해서 뭔지 어떤 특징이 하나 나타난다고 치자. 그 다음에 어떤 유전자 한 쌍은 다른 염색체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두 쌍의 유전자가 독립되어 있을 때는 서로 간의 형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일단 독립의 법칙이야.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사람의 유전은 사실 사람의 유전 중에서도 요 멘델의 법칙이 잘 설명되는 사람의 유전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완두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원리를 잠깐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송정아 어머니예요. 네네네. 네, 상담사 전화 드렸고요. 통화 괜찮으실까요? 아,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서. 네네네. 네네. 근데 여쭤볼 게 있는데 항상 그 경빈이 그 학습자 만들 때 아버님과 통화해야 되나요? 어머니과? 아니 뭐 저도 그렇고 저 와이프도 지금 요 시간대가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을 때여서 네네네. 다음에 평일 낮 시간에 전화. 네네네.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까먹었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법칙을 이제 완두 갖고 실험을 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건데, 자, 생각, 멘델이 완두를 갖고 실험을 한 이유가 있어. 구하기도 쉽고, 재배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자유롭게 교배도,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게 사람의 유전이 어려운 이유야. 자, 일단 멘델은 말이야, 완두를 이 사람이 수도사였잖아. 수도사이기도 했잖아. 이제 수도원 뒷마당에다가 완두를 재배하면서 자, 근데 완두는 어때? 우리 한 세대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한 세대거든.
완두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내가 재배할 수 있거든. 꽃이 맺혀서 열매 완두 떨어지고 한 세대 끝나면 또 심어서 재배해서 또 한 세대. 그지? 그런데 사람은 어때? 한 세대가 매우 길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근 100년이 걸려. 그지? 그지? 보통 우리가 한 세대 뭐 한 3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세대가 길어. 왜냐하면 유전현상을 관찰하려면 여러 세대를 내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한 세대가 길다 보니까 내가 그걸 직접 연구하면서 관찰하기에는 내가 먼저 죽어. 그지? 한 세대가 길어. 그 다음에 자, 맨델이 완두를 재배했을 때 완두콩 하나 씹으면 거기서 완두가 수십 수백 개가 열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많은 자손을 수확해서 걔네들로부터 어떤 통계를 내기가 용이하다면. 그런데 사람은 어때? 자손을 낳아봐야 한 명, 한 번에 한 명, 그지? 뭐 많이 나면 2명, 쌍둥이 2명, 3명 낳는 건 거의 뭐 드문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자손수가 적다 보니까 그 자손에게서 나타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걸 일반화해서 통계내기가 어려워. 자손수가 적지. 그 다음에 맨델은 어때?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도 교배해보고 주름진 것끼리 교배도 해보고 뭐 자유자재로 교배하잖아.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지?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자유로운 교배가 일단 불가능해. 그 다음에 완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성과 열성이 뚜렷한 게 몇 가지 안 돼. 근데 사람은 물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형질 중에 우성과 열성이 뚜렷한 것도 있지만 형질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모양이 됐건 색깔이 됐건 한 쌍의 유전자가 그 형질을 나타나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대부분 그렇고. 근데 사람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완두처럼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것도 있거든. 되게 복잡해. 복잡하고 그 유전자도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연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완두 같은 경우 이제 니는 뭐 둥근 모양 이거 생기죠. 그 어떤 형질이라는 게 한번 딱 둥근 모양이면 얘는 계속 둥근 모양인 거잖아. 물론 사람도 그런 형질이 있지. 그런데 사람은 형질이 다양하다 그랬잖아. 그 사람의 형질 중에서는 환경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어. 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피부 색깔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 막 달라지지.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의 요인을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더 많다 이거지. 그것도.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매우 어렵다 이거.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맨델이 완두를 가지고 연구한 이유에 반대되는 이유가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야. 그래서 내가 맨델 그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전 연구를 하지.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밑에 쭉 나오는 거야. 자, 봐. 한 세대가 길어서, 그죠? 여러 세대를 직접 관찰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느 집안이다라고 하면 그 집안에 가계도라는 걸 작성하는 거야. 바로. 한 세대가 길다 보니까 연구하는 방법. 가계도를 작성하는 거야. 가계도. 뭐 문답식으로 해서 특징의 형질을 파악하든지 해서 가계도를 쭉 작성하다 보면 그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모계로부터 왔는지 부계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가계도를 만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자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른바 통계내기가 좀 어렵다 그랬잖아. 근데 사람은 어차피 종이 한 종이잖아. 그러니까 집단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같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학교로 따지면 한 반에 있는 학생 혹은 한 학년 혹은 그 한 학교 그 집단을 조사해서 그 집단에게서 나타난 어떤 특징을 가지고 통계를 내면 되겠지. 그럼 어떤 게 우성이고 열성이고 뭐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좀 조사가 되겠지. 집단 조사.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질 중에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이 있다 그랬잖아. 물론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형질도 있어. 그러면 어떤 형질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거는 환경의 영향이 좀 덜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통 쌍둥이 연구합니다. 쌍둥이. 쌍둥이 연구예요. 자, 니네 알다시피 쌍둥이는 뭐가 있니? 일란성 쌍둥이라는 게 있고 이란성 쌍둥이라는 게 있지? 일란성 쌍둥이는 뭐지? 자, 잘 봐. 한 마리 정자하고 하나의 난자가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됐거든? 근데 수정란이 세포 분열할 때 둘로 쪼개져 버린 거야. 그래서 걔네들 각각이 자라서 아기가 된 거야.
일란성. 그러면 하나의 수정란이 둘로 쪼개진 거기 때문에 이 일란성 쌍둥이들끼리는 어때? 형질이 거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외모 거의 흡사하고요. 거의 부모님이 아니면 사실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 그리고 뭐 혈액형 당연히 똑같고 성별 당연히 똑같고. 그지? 뭐 일란성은 이제 애초에 우연찮게 정자 두 개가 또 우연찮게 각각의 난자와 수정을 한 거지. 그래서 애초에 엄마 몸에서 두 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각각의 수정란들이 발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나는 거는 동시에 태어나더라도 일반적인 형제 자매나 진배 없어. 그게 단지 동시에 태어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요. 외모도 어때? 좀 다를 수 있지. 뭐 선생님 조카 같은 경우에 일란성이거든. 얘는 완전 달라. 한 놈은 뭐 이제 5살이니까 투실투실해. 통통해. 애기들은 통통하다 그래. 통통하고. 한 놈은 약간 역갱이 같아. 여우 같아. 아주 그냥 날씬해가지고, 그지? 성격도 좀 그래. 완전 달라. 그럼 이제 쌍둥이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란성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사실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형질은 거의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한테서 나타나는 형질을 조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두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랐다고 하자. 그러다 만난 거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가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형질은 환경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형질이 될 거고, 서로 다른 환경에 있다 왔더니 뭔가 좀 차이가 생겼지. 그러면 그 형질은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란성인데 한 놈은 저 시골 가서 살다가 오고 한 놈은 도시에서 이렇게 그냥 이런 건물 학원에 처박혀갖고 햇빛도 못 받으면서 맨날 책이나 보다가, 근데 시골에 사는 애는 막 논밭 뛰어다니면서 하다 만나서 이제 시커매 피부가. 얘는 광합성 못 해갖고 햇빛 못 받아갖고 피부가 헐거네. 다를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뭐 일치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형질이 환경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어떤 형질이 좀 적게 받는지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남은 단원에서는 대체로 요 가계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되겠지, 그지? 뭐 알고는 있겠다만,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도 그리는 방법, 그죠? 가계도 그리는 방법. 자, 일단 남자는 네모로 표시하고요.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둘이 결혼을 했다, 선 하나 긋고요. 이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밑으로 선 하나 긋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로줄이 같은 세대라고 보면 돼. 같은 세대. 그래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첫째를,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보통 먼저 태어난 자녀가 가장 왼쪽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자식이 3명인데, 예를 들어 첫째가 아들이야. 그럼 첫째 아들 여기다 이렇게. 둘째는 딸이네. 여기다 이렇게. 셋째는 아들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먼저 태어난 자손일수록 왼쪽에다 먼저 표시를 해준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너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쌍둥이 있지, 쌍둥이. 자, 쌍둥이는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동시에 태어나잖아. 뭐 1, 2분 간격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다. 그럼 어떻게 표시하느냐? 원래 하나의 수정란이었다 그랬지? 하나의 수정란이었다가 둘로 쪼개진 거라 그랬잖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성별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딸이면 다른 한 명도 무조건 딸인 거지. 한 명이 아들이면 다른 한 명도 무조건 아들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일란성 쌍둥이야. 일란성. 자, 이란성은 어떻다? 이란성은 태어나는 건 동시에 태어나지, 그지? 근데 애초에 수정란이 2개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2개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였다가 갈라지는 건 일란성, 애초에 둘로 갈라지는 건 이란성인 거야. 이란성은 어때?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혈액형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여기 보면은 뭐 연구 방법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가계도 그리는 거 나와 있다. 그지?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서로 결혼 관계일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그어주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모들이 자손을 낳았을 경우에 밑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보면은 왼쪽에 위치하는 사람이 보통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거고, 뭐 자녀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래서 같은 가로줄이보다 같은 세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가계도는 두 세대가 지금 이 가계도상에 나타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뭐 요 옆에 보면 가계도 예시 나오는데 이건 뭐 뒤에 가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패스를 좀 하도록 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밑에 보면 뭐 쌍둥이 연구도 얘기를 했고, 집단조사,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요거 하나 얘기 안 한 거 뭐냐? 다이렉트로 염색체나 유전자를 직접 연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유전자 지도라는 게 이미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하지. 많이 악용되는 게 뭐야? 내가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 바람 펴서 아들을 낳았어. 그지? 내가 몰래. 내 친아들인지 아닌지 검사할 때. 그지? 친자식인지 아닌지 검사할 때 유전자 검사한다 그러잖아. 직접적으로 요즘에는 유전자를 분석해서 또 연구하는. 그래도 혹은 어떤 특정 질병을 또 갖고 있는지도 이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유전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 크게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배우는 사람의 유전은 말이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거 하고, 다인자 유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크게 두 가지 배우는 거야. 자, 단일인자 유전은 뭐냐면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게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여러 형질 중에서 멘델이 완두 갖고 연구한 거죠. 완두랑 비슷하게 한 쌍의 그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 거가 단일인자 유전. 그러니까 니네 그냥 이 단일인자 유전은 멘델 법칙 그대로, 뭐 우열의 원리라든지 분리의 법칙이라든지 독립의 법칙이라든지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 뭐냐면,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만을 다짜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완두처럼 딱 우성열성 떨어지지 않는 것들. 즉 한 쌍의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가 여러 개야. 걔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 그게 다인자 유전인 거야. 그래서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그러니까 얘는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게 단일인자 유전이라면,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 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는 멘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랬지? 그죠? 요 단일인자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들은 멘델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멘델 법칙 중에서 우열의 원리는 따로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지 않은 거야. 우열의 원리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 뭐 분리의 법칙이라든가 독립의 법칙 같은 건 다 적용이 돼. 근데 다인자 유전은 뭐는 적용이 안 된다? 우열의 원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에서 나오는 형질들은 우성과 열성의 개념이 따로 없다고. 알겠지? 근데 얘는 그게 다 적용이 돼.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멘델 그 완두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열 관계가 뚜렷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환경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형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랬지? 일반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형질이.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다인자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이 뭐가 있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키, 몸무게, 뭐 피부 색깔,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했을 때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다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이 피부색이 좀 주로 나오기는 해. 근데 피부색이 아니더라도 이게 다인자 유전이다라는 힌트를 알려주긴 합니다. 지문에서는. 일단 요건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 단일인자 유전부터 얘기를 할 거야. 자, 멘델이 완두 갖고 연구한 것처럼 한 쌍의 유전자에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 그러면 그 한 쌍의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두 종류 아니냐?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상염색체가 있고 남자하고 여자가 좀 차이가 나는 성염색체가 있지. 그러면 그 한 쌍의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느냐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있느냐에 따라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알겠어? 상염색체 위에 있느냐 성염색체 위에 있느냐.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자, 만약에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이라고 한다면 남녀에 따른 그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남자한테 더 많이 어떤 형질이 있는데 이게 남자한테는 더 많이 나타나고 여자한테는 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자,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 형질이 나타나. 뭐 확률이 10분의 1이면 여자한테 10분의 1이면 남자한테도 10분의 1인 거야. 동일하게 나타나. 그런데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성염색체가 X염색체가 있고 Y염색체가 있는 거잖아. 만약에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있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누구한테만 나타나겠어? 남자한테만 나타나겠지. 그런데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남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여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얘는 성별에 따라 다른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 그지? 그러나 어쨌든 여기 위에 있는 유전자든 여기 위에 있는 유전자든 아까 우열의 관계는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의 관계는 정확하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요거부터 하나씩 얘기할게. 잘 봐. 그럼 이제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도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에 뭐가 있느냐. 그지?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미맹이라는 거 있어. 미맹. 보통 이제 맛을 잘 느끼잖아. PTC 용액이라는 거 있어. 그걸 혀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쓴맛을 느끼거든. 근데 미맹인 사람은 그걸 못 느껴. 그럼 미맹이라고 하는 거.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미맹이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혀말기 대표적으로. 졸지 말고. 자, 선생님 혀말기 안 되거든? 아무리 힘줘도 혀가 그냥 뻣뻣하잖아. 근데 보면 니네 혀가 이렇게 O자 모양으로 말아지는 거 있지. 혀말기. 그거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귓불. 자, 선생님 귀를 봐봐. 여기 요 끝에가 귓불이잖아. 선생님 귓불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귀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귀를 봤을 때 귀 끝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귓불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귓불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귓불. 그죠? 그 다음에 니네 혈액형 있지, 혈액형. 혈액형은 좀 얘기할 게 많긴 한데 그 우리가 이른바 이제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알다시피 혈액형이 뭐 A형, B형, O형, AB형이 있는데 뭐 AB형은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 B형은 여자 이런 거 아니잖아. 남자건 여자건 그냥 뭐 그지? 남자 전체 중에 A형인 비율과 여자 전체 중에 A형의 비율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지? 혈액형.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자,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지? 해봐. 재훈아, 졸지 말고.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형질들, 뭐 미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혈액형, ABO식도 마찬가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조개가 있고 없고, 혀말기가 되고 안 되고, 귓불이 되고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들이 전부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 위에 있다. 재훈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방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델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형질들, 대표적인 이 형질들의 우성과 열성을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물론 여기 있는 걸 다 외울 수는 없어. 이건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해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만 우리가 혈액형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니까 미맹, 혐알기, 귓불 정도는 적어도 우열관계를 그냥 외우고 있으라고. 자, 봐. 뭐 여기에 뭐 쌍꺼풀, 눈꺼풀 형태도 있어. 눈꺼풀도 있어. 그지? 눈꺼풀. 잘 봐. 그러지 마. 예를 들어서 미맹이다. 미맹이다라고 하면은 자, 우성과 열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일반적으로 PTC 용액의 쓴맛,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우성 형질인 거야. 그 다음에 맛을 못 느끼는 미맹이 열성 형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귓불 모양도 자, 귓불이 있는 경우, 이거 분리형이라고 하거든. 귓불이 있는 경우가 우성이고 귓불이 없는 게 열성이 됩니다. 부착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혐알기 같은 경우도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성형질이고 안 되는 게 열성형질이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눈꺼풀 같은 경우에 왜 우리 흔히 뭐 쌍수를 한 해 만에 이러잖아. 쌍꺼풀이 있냐 없냐? 쌍꺼풀이 사실은 뭐다? 우성이고요. 쌍꺼풀이 없는 게 열성이야. 선생님 저는 쌍꺼풀이 없는, 속쌍꺼풀도 포함하겠지. 그지? 이런 식.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해봐. 재훈아, 그러지 마. 바로 내 정면에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무지하게 신경이 쓰여. 자, 그 다음 조심할 거는 있잖아. 이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 의미 아니라는 거 알지? 자, 선생님은 말이야. 물론 이건 정상이긴 한데 귓불 없어. 혐알기 안 돼. 쌍꺼풀 외꺼풀이야. 그럼 나는 병신 3종 세트인 거야.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 그지?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 세상을. 이게 나쁜 거면. 그지? 우울하지. 아무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우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우성유전자, 열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열성유전자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그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써서 표현하거든. 우성유전자는 보통 대문자로 쓰고요. 열성은 그거의 소문자를 쓰거든. 자, 잘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라지 T라고 하면 맛을 못 느끼는 유전자는 스몰 T인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을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이든 미맹이든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 잘 봐야 돼. 유전자형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서 정상인 사람은 정상 유전자 2개 가지면 정상인 거야. 재훈아.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 하나에 미맹 유전자 하나 가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정상이야. 그 다음에 미맹인 사람은 미맹 유전자가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은 열성끼리 있을 때만 그게 겉으로 나타나거든. 자, 유전자를 뭐 T로 쓰느냐 A로 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이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 유전자형을 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 2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뭐야?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거 2개가 유전자가 짝을 이루든 서로 다른 2개가 짝을 이루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는 우성 형질이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표현형이 재훈아 졸리면 뒤에 서서 들어도 된다니까. 표현형이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고민 하나마나 정상일 거 아니냐? 그럼 요런 경우에는 뭐다? 유전자형은 T 스몰 t인데 이거의 표현형은 뭐다?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표현형이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 이건 당연히 열성 형질이 표현이 되는 거고. 그지? 열성 형질이 표현.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 유전자형을 써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물론 그 유전자는 알려주기. 뭐 예를 들어 귓불을 결정한 유전자가 A다. 그럼 귓불 없게 하는 건 스몰 a인 거야. 그럼 귓불이 있는 사람은 유전자형이 AA거나 A 스몰 A거나 귓불이 없는 사람은 스몰 AA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유전자형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에서 이렇게 얘처럼 서로 다른 유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걸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형접합. 얘네처럼 같은 유전자가 2개가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 불러?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혹은 유전자형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형접합인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잡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니? 이런 용어들도 알고 있어야 돼. 같은 유전자 두 개가 짝을 이뤘을 때 동형접합 또는 순종이라 하는 거고 서로 다른 유전자가 짝을 이뤘다면 그거는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 또는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은 그지? 이런 식이야. 우열관계가 뚜렷해. 그런데 상염색체 유전에서 우리가 좀 따로 봐야 되는 게 이 혈액형이야. 혈액형. ABO식 혈액형은 좀 따로 봐야 돼. 잘 봐. 자, 혈액형 중에서도 이제 RH식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ABO식 혈액형은 잘 봐라. 얘도 단일인자 유전이라 그랬잖아. 그럼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게 뭐라고? 유전자가 두 종류가 있고 그 두 종류들끼리 서로 한 쌍이 짝을 이뤄서 형질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런데 잘 봐. ABO식 혈액형은 내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지 뭐 유전자가 세 개야. 세 개. 세 종류가 있어. A, B, O 유전자가 세 종류가 있어. 그러면은 봐봐. 단일인자 유전의 뜻이 뭐라고? 유전자가 두 종류고 그 두 종류 중에 한 쌍이야. 근데 얘는 지금 유전자가 몇 개야? 세 개지. 그럼 선생님 이거 다인자 유전 아닙니까? 해서 틀린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나 유전자는 세 종류인데 결과적으로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를 결정하는 건 얘네들 중에 한 쌍이야. 결정하는 게 한 쌍이면 그건 무조건 단일인자 유전으로 들어가. 다만 얘는 유전자가 세 개다 보니까 우열관계가 또 뚜렷하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네들은 잘 봐. A 유전자랑 B 유전자는 O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성이야. 그런데 A하고 B에 대해서는 얘네들끼리는 우열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어쨌든 이 세 종류 중에 두 개가 짝을 이뤄서 혈액형이 결정되는 거야. 잘 봐. 자, 만약에 혈액형이 A형이야. 그럼 이게 표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A형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겠어? 세 개 중에 두 개가 짝을 이룬다 그랬지? 그러니까 A형인 사람은 A 유전자 두 개가 짝을 이루던지 아니면은 A하고 O가 어때? 서로 우성 열성이니까 A하고 O가 짝을 이루면은 우열 원리에 따라서 A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형인 사람의 유전자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형인 사람은 어때? B형. 당연히 B 유전자 두 개가 짝을 이루면 B형 되겠지? 아니면 B하고 O가 짝을 이루면은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B형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O형은 어떻게 돼? O형은. 아까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열성 형질은 말이야. 열성 유전자끼리 짝을 이뤘을 때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O형은 유전자형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O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AB형. 우리가 이른바 AB형이라는 혈액형은 AB형이라는 혈액형은 말이야. A하고 B 유전자가 짝을 이뤘어. 그치? 그랬는데 얘네들끼리는 우성과 열성을 따지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A형의 특징도 나타나고 B형의 특징도 나타나는 거야. 그걸 AB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B형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AB야. 그대로. 자, 잘 봐. AB형 혈액형은 단일인자 유전이긴 한데 유전자가 세 개지? 유전자가 세 종류지만 그 중에 두 개가 짝을 이뤄서 혈액형이 결정이 돼.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이긴 한데 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복대림 유전이라고도 하는 거야. 자, 복대림 유전이라는 게 뭐라고? 유전자가 여러 개지만 그 중에 한 쌍이 짝을 이뤄서 형질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혈액형은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복대림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멘델 법칙을 생각해보면 분꽃이 있었지. 흰색 꽃하고 빨간색 꽃이 우열관계가 불분명해서 얘네들 교배시키면 그 중간인 분홍색이 나타나서 이거 중간 유전이라 했었잖아. 얼핏 보면 중간 유전 같잖아. 중간 유전 말 그대로 하얀색과 빨간색이 중간이 나타나는 거잖아. 얘는
우열관계가 없다 보니까 A형의 특징과 B형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불완전 우성이라고도 합니다. 불완전 우성. 혈액형은 불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아무튼 이 혈액형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지금 이 혈액형 얘기 나와 있지? 자 ABO식 혈액형 뭐라고 한다고 여기 보면 복대림 유전이라고. 자 그래서 보면 복대림 유전이라는 게 뭐다? 유전자는 세 종류 이상인데 그 중에 한 쌍이 짝을 이뤄서 여기 보면 봐봐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에는 속하는 거다. 그러나 유전자가 여러 개다. 그래서 이런 걸 복대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각 혈액형에 따른 유전자 형도 너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상염색체 유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상염색체 유전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훈이가 자꾸 졸아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겠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 페이지 102페이지로 가는 거야. 102페이지. 그죠? 자, 거기 보면 이제 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그래서 나오지. 그죠? 요즘 화면으로는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교재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죠? 자, 이번에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그 한 쌍의 유전자가 그 한 쌍의 유전자가 어디 위에 있다? 성염색체 위에 있다고. 성염색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지? 그러면은 그 한 쌍의 유전자가 성염색체는 두 종류가 있잖아. X하고 Y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Y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남자 같은 경우 성염색체가 X하고 Y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있겠지. 그럼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형질이 있을 것이고 혹은 Y염색체, X하고 Y는 상동염색체이긴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Y 염색체 위에 어떤 유전자가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온리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형질이야. 여자는 Y가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성 유전이라고 해요. 성이 한정돼 있다 이거죠. 남자한테만 나타난다고. 자,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냐면은 귓속털 과다증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질병일 수도 있는 거고 증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증상이잖아. 말 그대로 여기 귀 속에는 우리 잔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털이 하나 길게 자라나는 거야. 그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거피라는 물고기가 있거든. 거피에 수컷이 있어. 얘네가 번식기가 되면 무늬 색깔이 변하거든. 그 무늬 색깔 변하게 하는 유전자가 Y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수컷만 색깔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 거피 무늬 색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컷 또는 남자에게서만 나타난다. 이런 건 한성 유전이래. 그러면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잘 봐. 여자는 X염색체가 2개거든. 남자는 하나잖아. 그러면 잘 봐라. 여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 위에 2개가 이 2개가 짝을 이뤄야지만 그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남자는 X가 하나니까 그냥 요거 하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상염색체의 유전이랑 마찬가지로 그 우성과 열성이 딱 뚜렷하거든. 근데 아무튼 이제 일단 얘기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남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여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비율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반성유전이라 해요. 반성유전. 자, 너희 시험에 성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거의 90%가 반성유전이 나옵니다. 가계도 문제를 풀 때도 대부분이 반성유전이야.
물론 진짜 어렵게 헷갈리게 낸다 그러면 한성 유전을 하나 낼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는 반성 유전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자, 대표적인 형질로 아까 미맹이 있었다면 이번 생맹인 거야. 생맹. 특정 색깔을 잘 구별 못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정록 생맹이 있잖아. 정록 생맹이 뭐야? 빨간 색깔과 초록색이 잘 구별 못하는 거 아니냐? 그죠? 정록 생맹. 맞아? 정록 생맹. 그 다음에 피가 나면 잘 안 멈추는 혈우병이라는 거 있어. 혈우병. 자, 대표적인 게 생맹, 혈우병 이런 거 나오거든.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문제에서 반성 유전이다 뭐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지. 그냥 어떤 유전병 뭐 모식이다 해가지고 준다면. 자, 그럼 잘 봐. 얘네들도 해봐. 얘네들도 얘랑 마찬가지로 일단 우성과 열성은 뚜렷해. 자, 그래서 그 우열 관계는 뭐 니네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 생맹이다. 혈우병이다. 자, 이것도 우성과 열성이 있거든. 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 우성이야. 그 다음에 색깔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혈우병도 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 우성이 되고요. 혈우병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제 열성이 되는 거야. 자, 혈우병으로 유명한 집안이 있지? 영국 빅토리아 여왕 가문 집안이 이 혈우병으로 유명하죠. 그지? 그럼 잘 봐. 이것도 우열광이 뚜렷하잖아. 그럼 이것도 유전자형 쓸 때 잘 봐라. 정상이 우성이면 그거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야. 예를 들어 생명 유전자를 뭐 우리가 T라고 하자. 그럼 생명 유전자는 스몰 t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잘 봐. 아까 여자의 경우에는 X가 이렇게 두 개잖아.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X가 어때? 하나란 말이야. 잘 봐라. 그럼 여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생명에 대해서. 근데 여기도 정상 유전자를 가져. 그럼 이 여성은 정상이야. 맞지? 그럼 그 유전자형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형 경우에는 유전자형 쓸 때 그게 X 위에 있다라는 표시로 X염색체를 먼저 쓰고요. 여성은 X 두 개 쓰겠지? 그 위에 갖고 있는 유전자 쓰는 거. 이렇게 T를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 T 이렇게 써.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기 싫은데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정상 유전자는 X로만 씁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뭐다? 생명에 대해서 정상이라 그랬지.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X가 두 개인데 여기는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 이 여성은 X 두 개 위에 하나는 정상 유전자, 하나는 생명 유전자 이렇게 써요. 유전자형. 아, 이렇게 쓰기 귀찮다? 그러면 X 프라임. 생명 유전자가 있는 경우 X 프라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짝을 이뤘잖아. 이때도 우열의 원리는 적용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성과 열성이 짝을 이루면 우성형질이 표현되니까 이 여성의 경우에 당연히 이때도 뭐다? 정상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X염색체 위에 둘 다 생명 유전자 이렇게 가져. 그럼 이 여성의 유전자형은 스몰 t 두 개 이렇게 써. 이렇게. 만약 이렇게 쓰기 귀찮으면은 X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때? 둘 다 생명 유전자니까 열성끼리 짝을 이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성은 뭐다? 생명이지. 맞아? 자, 근데 남자를 봐봐. 남자는 X가 하나야. 하나기 때문에 두 개가 짝을 이룰 수가 없잖아. 그냥 거기 위에 있는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하나인데 거기에 정상 유전자 가져. 그럼 이 남성은 유전자가 어떻게 쓰냐면 X하고 Y인데 그 위에 T를 가져. 이거 그냥 뭐 XY라고 쓰기도 해. 그럼 이 남성은 뭐야? 정상이야. 그런데 이 위에 X가 하나인데 여기에 생명 유전자 같잖아? 아, 이 짝을 이룰 게 없잖아. 그냥 그거 하나로 생명인 거야. 그럼 이 남성은 스몰 t 또는 X 프라임 Y 해가지고 그럼 이 남성은 뭐가 돼?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물론 나중에 숙달되면 니네 편한 대로 써도 돼. 뭐 그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럼 잘 봐. 그럼 지금 이 혈우병도 지금 동일하게 쓸 수 있거든. 생맹 같은 경우에 남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여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로만 따졌을 때 남자는 생맹일 확률이 뭐야? 정상 아니면 생명 2분의 1인 거잖아. 근데 여자는 어때? 세 가지가 가능한데 유전자형이 그 중에 하나만 생명 3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 반성유전,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남자와 특히 반성유전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모두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남녀의 에게서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알겠어? 뭐 남자한테서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여자한테도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비율이. 이런 걸 반성유전이라고 해. 알겠어? 혈우병도 마찬가지인데 잘 봐.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죠. 요거. 예를 들어서 요게 혈우병 유전자라고 하면 요게 혈우병일 거 아니니?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혈우병 유전자 2개가 짝을 이루면 엄마 뱃속에서 죽어. 치사유전자라고 해. 치사유전자. 그래서 실제로 태어난 여성은 요거 아니면 요건 거야. 유전자형이. 그 차이만 좀 있어. 혈우병 유전자는 뭐라고? 치사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가졌는데 딸이야. 근데 그 딸 아이가 혈우병 유전자 2개를 가지면 엄마 뱃속에서 죽을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 정작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태어난 딸에게서는 혈우병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봐. 표현형이 정상이잖아. 표현형은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열성 유전자를 이렇게 하나 갖고 있잖아.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보인자라고 불러. 보인자. 알겠니? 보인자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뭐 상염색체 위에 있든 성염색체 위에 있든 일단 대표적인 형질들만 갖고 얘기하더라도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라는 거. 그래서 2개가 짝을 이루면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우성형질이 표현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줘야 되고, 반성유전, 특히 반성유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성유전은 남자한테만 나타나지만 반성유전을 하는 경우는 남자 여자 둘 다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요 그림에 나오지만은 성염색체 유전 뭐 지금 성염색체 종류가 2종류 있다. 그다음에 성을 결정하는 방식. 이제 이건 뭐 앞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여기 봐라. 야, 특히 남자의 요 X는 무조건 누구한테 물려받는 거다? 엄마한테 물려받는 거야. 좀 이따 가계도 얘기해서 또 따로 할 텐데 남자의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물려받는 거야. 근데 여자는 X가 2개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 봐서는 어떤 X를 엄마한테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남자의 X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는다? 엄마한테 물려받는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써놨지. 그 X 염색체에 의한 유전, 반성 유전 그래서 유전자형 쓸 때, 자, 그냥 이렇게 X를 이용해서 보통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반성 유전에서도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프라임이라는 표시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뭐,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페이지로 몇 페이지냐? 103페이지에 나오는 요 자료 분석, 그래서 이제 생맹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요 가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야. 알겠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도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가계도 분석. 가계도 분석. 잠깐 쉽시다.